기생충 영화를 우리가 한번 훑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2019년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내가 볼 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봉준호 감독의 7번째 장편 영화였어요. 상류층과 하류층 두 가족의 만남을 다룬 블랙 코미디 가족 드라마 영화로 분류가 됩니다. 줄거리 한번 보죠. 반지하에서 생활하는 기택의 가족 송강호가 주연했습니다. 전부 번듯한 직장 하나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백수 가족입니다. 어느 날 그 기택의 아들 기우, 원래는 아버지와 아들이 돌림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기택, 아들을 기우라고 한 것은 기생충 때문이에요. 기생충 기자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최우식이 연기를 했죠. 이 봉준호 감독은 송강호와 최우식을 제일 먼저 캐스팅할 생각으로 영화를 기획했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 최우식이가 이 영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어요. 이 기우에게 명문대생인 친구가 찾아와서 고액 과외 자리를 소개해 줍니다. 이 명문대생은 부유층을 상징하죠. 그래서 영화에 보면은 그 기우와 옷이 똑같습니다. 색깔만 다르고. 그리고 그 앉아서 얘기했던 수퍼는 지금 전설의 고향이 돼가지고 지금 이 영화를 본 젊은이들이 그 수퍼에 둘러서 영화의 한 장면을 만끽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고액 과외 자리를 소개해 주죠. 기우는 박소담이 연기한 누이 기정의 도움을 받아 명문대 졸업증명서를 위조한 뒤 IT 기업 사장인 박 사장, 즉 이성균이 연기한 동익의 집에 찾아가게 되고 손쉽게 박 사장의 딸 다혜의 과외 선생으로 취직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우의 취업을 필두로 해서 기우 가족은 신분을 숨긴 채 기정은 다송이의 미술 선생으로, 기택은 박 사장의 운전기사로, 충숙은 집안의 가사 도우미로 줄줄이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 기정이가 오빠인 기우와 함께 그 박 사장 집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부잣집 대문 앞에서 노래로 자기의 신분을 확인하는 장면이 있어요.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과선배는 김진모, 그는 네 사촌. 지금 이 노래가 떠가지고 전 세계 수많은 젊은 애들이요 이걸 패러디하고 이걸 그대로 불러서 댄스와 함께 지금 유튜브에 띄우고, 여기에 이 가사 자체가 사실은 불법적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속이기 위한 전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이게 요즘 N세대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법도 즐겁게 재미있게 불법을 저지른다. 그리고 결국은 이들의 신분이, 위장된 신분이 통과되어 가지고 이제 온 식구가 박 사장 집에 들어가서 기생충 역할을 한다. 우리는 이 영화에서 봉준호가 디테일한 장면들을 다 기획을 하고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면서 기가 막히다. 이런 노래까지도, 독도는 우리 땅 노래를 이용해서 이 가사를 만들어 가지고 영화를 재밌게 만들고, 그리고 치밀하게 사기를 치는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을 부각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영화에서는 선과 악의 구도가 허물어지고 그 대신 문화 사고를 가진 N세대들에게 먹혀 들어가게 만드는 봉준호의 디테일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훈의 가족은 반지하라는 한국에만 있는 특이한 구조의 집에서 살아갑니다. 그곳은 지상도 지하도 아닌 공간이며 퀴퀴한 냄새와 곱둥이가 들끓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마치 박 사장의 집처럼 햇빛이 따스하게 들어오는 이상과 현실이 오가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 기택의 집은 완전 세트예요. 동네 자체가 세트예요. 영화에 보면은요 아주 자연스러워 가지고 이 기택의 집을 지을 때 그 이제 허무는 집에 찾아가서 이제 그 기자재를 다 얻어다가 이 세트를 만들었대요. 그리고 이제 일부러 벽에도 곰팡이를 바르고 일부러 바르고 하여튼 그 집을 진짜 집처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원래는 이렇게 세트에서 촬영할 때는 인공 조명을 쓰는데 이 영화는 자연 조명을 통해서 영화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맨이, 촬영 감독이 그 집에 햇빛이 언제 들어오나를 계산하고 그 시간에 맞춰 영화를 찍었대요. 치밀하죠. 봉준호의 별명이 봉테일이에요. 디테일이 강하다. 그래서 이제 살인의 추억도 보면은 그 20년 된 그 수첩을 구해다가
송강호를 줘가지고 송강호가 거기다 이제 뭘 쓸 때 영화에 잠깐이지만은 그 1980년대 농협에서 발행한 수첩이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이렇게 디테일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햇빛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햇빛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이 영화에서. 그래서 이제 이 기우가 그 박사장 집을 처음 갈 때도 그것도 세트예요. 예, 박사장 집도 세트를 만든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건 거의 뭐 대지 500평, 그 다음에 이 기훈의 집, 기택의 집은 한 뭐 열 몇 평, 좁은 집이죠. 이 대조를 해가지고 영화를 찍었는데, 이제 박사장 집에 들어갈 때도 거기서 비치는 햇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태양의 각도와 처음에 집을 들어가는 기후의 동선을 고려해가지고 영화를 찍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두 집을 골고루 비치는 햇볕의 상징성이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반지하에 사는 기택 가족이 가난을 벗고자 하는 욕망 또는 의지, 그 욕망과 좌절, 순응 사이에서 위태로운 물타기를 하게 될 거라는 그것을 암시합니다. 영화에서 기생충은 기훈의 가족이고 숙주는 박사장 가족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박사장의 가족 또한 기생충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사장 가족은 무지의 기생을 하면서 무지가 주는 안락함만을 섭취하는 또 다른 기생충입니다. 그들은 근세가 보내는 리스펙트 모르스부호를 전혀 못 알아먹고 기훈의 가족의 얕은 계략에 손쉽게 속아 넘어가는 자들입니다. 그 지하에서 근세가 머리를 쪄가지고 모르스부호를 보내죠. 그러면서 리스펙트를 외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그 대사예요. 표현이고요. 그런데 그걸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기택 가정, 그 다음에 이제 박사장 가정이 있는데 기택의 가족은 완전히 지금 기생충이에요. 기생충이란 숙주에 붙어서 숙주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 박사장 패밀리 역시 기생충이다. 왜냐하면 여기는 뭐에 기생하냐면 무지라는 것에 기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택은 돈이 없어서 기생충이 됐지만 결국 박사장은 지식이 없어서 기생충이다. 굉장히 던지는 메시지가 묵직하죠. 우리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영화를 좀 더 이해하고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의 세계관을 이해하고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의 세계관이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서 영화 언어를 통해서 어떻게 소비자, 그중에도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 들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살피는 게 훈련의 목표예요. 기훈의 가족은 결국 숙주의 피를 빨아먹겠다는 쉬운 길을 택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불법을 저지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졸업증명서 위조죠.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전혀 자각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돈만 있다면 누구나 착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들의 행위를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합니다. 영화 대사 중에도 그 충숙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착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영화가 던지는 메시지는 뭐냐. 과거에는요, 영화 속에서 부자들은 다 악한 사람으로 나왔어요. 선악 기준이 분명했어요. 가난한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부유한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선한 사람을 이겨야 된다. 그래서 영화 속에서 부유한 사람이 고통을 받으면 관객은 기뻐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영화는 그런 구조를 지금 넘어가 버렸어요. 아슬아슬하게. 왜냐하면은 그 영화 대사 속에서 그 집은 돈이 많아서 착해 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결국은 부자들 중에도 착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가난한 사람 중에도 악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 이 메시지를 던짐으로 이 빈부에서 오는 이 계급 갈등의 문제를 선악구조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아카데미상을 받게 한 요인이었다. 이렇게 평가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정당화하지만 아무리 그들이 잘 차려입고 배운 척 연기해봐도 수십 년간 몸속 깊이 배인 반지하의 퀴퀴한 곰팡이 냄새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 영화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선. 이 영화에서 중요한 메타포가 선이에요. 라인. 이게 착하다 할 때 선자가 아니고 라인. 선을 넘지 마라. 너하고 나하고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그 개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그 선을 넘지 않게 만드는 게 뭐냐? 냄새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이 냄새가
이쪽 영역에서 이쪽 영역으로 넘어올 때 그 냄새를 싫어한 박 사장이 그 냄새에 대해서 불쾌한 표정을 짓자 이쪽에 있던 기택이 그 박 사장을 찔러 죽이는 동기를 부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과 냄새가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요, 지금 이 기택 가족이 자기한테서 무슨 냄새가 나는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봉준호는 냄새가 사람의 경계선을 가른다. 굉장한, 이 사람은 살아가면서 이런 그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간 거죠. 물론 그 통찰력의 기준은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것들을 따로 얘기를 해야 되지만, 그래서 이제 결국은 기훈의 가족은 주인집 내외가 자신들에게 보내는 무시와 멸시에 기분 나빠하면서도 정작 자신과 비슷한 처지로 보이는 지하 벙커에 사는 사람에겐 더 가혹한 핍박을 가하는 양면성을 보여줍니다. 오줌 누는 행인에게 물을 끼얹고 계단을 오르는 아줌마를 발로 차버리는 장면을 보면 이런 것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걸 보게 되죠. 이것도 역시 단순한 선악 구조로 영화를 만들지 않았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기생충 영화에는 여러 종류의 계단이 계속 나옵니다. 계층의 격차라는 메타포입니다. 자, 계단. 여기에 또 하나 이제 계단이 등장합니다. 계단. 이런 것들은 다 이 영화에서 메타포로 쓰이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영화 읽기를 할 때 메시지만 보지 말고 메타포를 파악해라. 이런 훈련을 시킵니다. 메타포 말고 또 이미지를 파악해라. 우리가 영화를 읽을 때, 문화를 읽을 때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읽습니다. 메시지, 메타포, 이미지. 근데 이 영화만큼 메타포가 이렇게 유효적절하게 잘 쓰인 영화도 드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단이라는 메타포를 계속 쓰면서 결국은 내려갈 때와 올라갈 때, 내려갈 때는 고생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홍수가 나가지고 이 기택네 가족이 그 박 사장 집에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험난합니다. 그 계단에 물이 막 차오르고 물 때문에 신발이 젖고 물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물 때문에 감기에도 걸립니다. 그러나 이제 올라가서 박 사장 집에 이르면은 여기는 하등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는 물난리가 나도 아무 영향도 없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이 메타포 안에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메타포를 읽어내야 그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를 파악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냐? 이 감독이 지금 부유한 자들의 삶과 가난한 자들의 삶을 이렇게 이분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선악구도를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이 영화는 이 부와 가난, 가난과 부의 경계선을 계속 오가면서 독자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생충 영화에 나오는 이 계단을 계층의 격차라는 메타포로 봐야 되고요. 지하 벙커에 사는 근세와 문광. 문광이란 이름은 그 문을 열 때 미친다라는 뜻이에요. 한문으로는 넓을 광자를 썼지만은 문을 열 때 미치는 여자, 그래서 문광이고요. 근세는 갑근세에서 나왔어요. 갑근세도 못 내는 남자, 그래서 이름이 근세입니다. 이 근세가 이제 완전히 망해가지고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벙커, 그 다음에 1층, 2층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박 사장 집이. 그래서 거기에 가난에 완전히 잠식당해 꿈도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복지 사각지대의 초극빈층. 그게 문세죠. 근세죠. 근데 기택의 행동은 그 극빈층을 아주 경멸하죠. 자기도 최하층이면서 더 최하층을 만났을 때 인간이 어떻게 악해지는가를 보여준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을 보여줬어요. 영화 초반에 기우의 친구가 선물로 가져다 준 수석의 의미도 재밌어요. 기우의 집이 홍수로 인해 잠겼을 때 수석이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만약 그 돌이 정말로 수석이라면 물에 가라앉을 테지만 가짜이기 때문에 둥둥 떠 있었을 거예요. 기우는 그 수석이 가짜라는 걸 알지만 돌을 놓지 못합니다. 이 수석은 촬영 감독의 집에서 가져왔어요. 촬영 감독의 아버지가 수석을 모으는 전문가입니다. 이 수석이 의미하는 바 또 하나의 메타포가 수석인데 이 수석은 부를 상징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돌을 모으지 않고 모아도 집에 보관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우의 친구 부유한 그 부잣집 아들이 수석을 가져왔다는 것은 뭐냐?
이 사람이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 친구는 잠깐 나왔다가 영화에 안 나옵니다. 근데 이 친구를 상징하는 수석은 끝까지 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 영화는 부와 가난이 계속 공존해 가면서 영화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박사장 패밀리와 그 다음에 기택 패밀리뿐 아니라 부의 상징인 수석이 마지막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수석을 중심으로 영화를 또 분석하면 굉장히 재밌어요. 예, 수석의 입장에서 기우의 얼굴을 찍은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석이 기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그 기우의 얼굴, 가난한 자의 아들, 그 얼굴이 이제 어떻게 비춰지는가,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이에요. 이 수석이 이제 모형을 3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촬영을 끝내고 나서 이제 돌려줬다고 그러는데, 그 모형 중에 하나가 물에 떠다니죠. 홍수가 났을 때. 그럼 뭘 의미하는 거냐? 수석은 원래 가라앉아야 되잖아요. 무거우니까. 그러니까 이 수석이 물에 떠다니고 있었다. 이것은 뭐냐? 결국은 기우가 쫓으려고 했던 부는 헛된 꿈이다. 이런 메시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메시지들을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영화에서. 수석도 굉장히 중요한 메타포가 됩니다. 기택과 충숙이 다성이한테 책망을 듣죠. 두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가 똑같다. 그때 관객은 긴장했습니다. 여기서 충숙의 신분이 들통나는가? 이렇게. 근데 다행히도 아까 말했어. 뭐라 그래요? 무지로부터 무지의 기생충인 박사장 패밀리는 못 알아먹습니다. 예. 그러니까 착한 부자예요. 이 부자는 악한 부자가 아니에요. 악한 부자는 뭐냐? 예민하고 눈치 빠르고, 그래서 조금만 그 상대방의 흠을 잡으면은 그걸 가지고 역공격을 해오지만, 해고는 금방 합니다. 근데 그 해고를 하는 것도 결국 기택 가족의 꾀임에 넘어가서잖아요. 그런데 그 나머지는 아주 착해요. 착한 부자예요. 이 영화에 등장하는 부자는 그렇게 악하고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부자를 찔러 쪼개는 죽이는 이유는 뭐냐, 이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영화가 기독교인으로 하여금 긴장하게 만드는 몇 가지 이제 관점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뭐냐? 냄새로 인한 경멸의 표현을 했다고 그래서 무자비하게 칼로 찔러 죽인다면, 여기서 뭐가 정당화되냐면 이제 이념 논쟁이 정당화되는 거예요. 결국 좌파는 우파를 찔러 죽여야 되는 거예요. 우파는 좌파를 밀어내야 되는 거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정치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영화를 만든 봉준호 감독은요, 블랙리스트에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예. 박근혜 정부에 의해서 이 사람이 만드는 영화, 그리고 이 사람을 지원하는 CJ는 좌파 영화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찍어내야 된다. 근데 지금 역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화가 지금 아카데미상 받으면서 결국은 문화는 어떤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배척받으면 안 된다. 근데 그 영화 속에 이데올로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은 그런 면들을 보면서 이 영화가 미치는 영향력,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영화 읽기를 통해서 영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에너지, 힘, 그리고 영향력, 이런 것들을 잘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영화를 공부한다 그러면은,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봉준호 영화는 이제 전설이 돼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교과서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럴 때 기독교인 가정의 자녀들은 이 영화를 교과서로 삼아야 되느냐? 이것은 마치 우리 아이들을 공립학교에 보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진화론 찬양. 일반 학교가 진화론을 정설화하고 진리처럼 믿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 가정의 자녀들을 일반 학교에 보내기가 꺼리는 건 사실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미국처럼 이제 동성애를 교육 수준으로 끌고 들어온다. 이건 더 이제 힘든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영화를 교과서로 삼아 공부를 할 우리 아이들에게는 미리 그것들을 설명해 주고 분석하고 파악하고, 그래서 통찰하고 분별하는 훈련을 시키는 건 매우 유용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냄새를 인지하지 못하죠. 이거는 그들이 현실을 무의식적으로 부정했다. 즉 자기에게서 나오는 냄새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냄새로 인해서 계급이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 또는 무의식적으로 부정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날 이 사람들이, 이 가난한 사람들이 만약에 자기의 신분이 얼마나 불리하다는 걸 알게 되면 가만히 있을 것인가. 역사적으로
어떤 혁명이 일어날 때 혁명의 도화선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자, 이런 문제를 제기는 해놓고 이제 해결책을 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 가난이 점점 더 확산될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인공지능이 등장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집니다. 부의 편중은 더 심해지고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린 지금부터 그 문제 해결책을 주님으로부터 지혜로 받아서 이것들을 우리 자녀들하고 지금 얘기를 해야 될 시점에 이른 것이죠. 우리는 가난하다고 해서 그거를 벌로 보지 않습니다. 우린 가난을 반드시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가난을 찬양하지도 않습니다. 또 부유한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부유함 자체는 정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 자녀들을 부유하게 살겠다는 욕망에 빠지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 문제들을 논의하기에 아주 좋은 자료가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어요. 결국은 이 박 사장이 말한 결코 넘을 수 없는 이 선, 이 현실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던 기택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며 박 사장을 찔러 죽이게 됩니다. 영화의 마지막 기적적으로 살아난 기우는 불행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웃습니다. 기우는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돈을 벌어 박 사장이 살던 집을 사겠다는 허황된 꿈을 계획합니다. 따져보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꿈이에요. 예. 기우가 그 집을 살려면은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그러나 그 허황된 꿈을 쫓아가는 오늘의 서민들, 예. 이룰 수 없는 꿈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절망하고 마는 이 서민들에 대한 대변이죠, 이 영화는. 예. 그러면서 이제 이들 역시도 자본주의를 그렇게 자기의 인생의 꿈으로 추구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풍자했다라고 보게 되겠죠. 한국 영화 최초로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 골든글러브 외국어 영화상, 영국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 각본상, 비영어권 최초로 미국 배우조합 앙상블상 등 19개 영화제에서 최고상을 받았으며 마침내 92회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을 받았어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대중문화 역사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봉준호 감독의 집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받은 트로피만 30개가 넘습니다. 이거 어디다가 다 진열해 놓을 것인지 제가 걱정이 되네요. 이제 봉준호 감독의 이름은 하나의 장르가 되었다고 평가받습니다. 봉준호 장르의 독특함이라는 것은 보편성과 특수성뿐 아니라 사건과 일상, 공포와 우스꽝스러움, 완벽한 통제와 돌발 사태 등 서로 모순되는 듯 보이는 것들이 공존하고 부딪히면서 만들어내는 아이러니에서 비롯됩니다. 봉준호 영화의 특징이요, 스토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러니의 연속으로 이루어지는 스토리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사건이 만들어내는 우연한 결과가 그 다음 사건의 시발점이 되는, 이게 봉준호 영화의 특징인데 2003년을 기점으로 한국 영화가 폭발했죠. 그해 박찬욱의 그 유명한 올드보이, 장준환의 지구를 지켜라, 김지훈의 장화홍련, 그리고 봉준호의 살인의 추억이 개봉했습니다. 홍상수, 김기덕 같은 유명한 감독들도 이때 이름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2003년, 1990년대 한국 영화계가 신르네상스기를 맞습니다. 한때 한국 영화는 스크린 쿼터제와 싸우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대로 나가면은 할리우드 영화에 잠식당한다. 한국 영화 죽는다. 그래서 스크린 쿼터제를 시행하자. 그래서 외국 영화 몇 프로, 한국 영화 몇 프로, 극장에다가 의무적으로 쿼터제를 시행하도록 법으로 만들자. 그랬는데 그거는 기우였어요. 왜냐하면 한국 영화는 스크린 쿼터와 상관없이 미국 영화를 이길 뿐 아니라 아카데미를 석권했어요.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가 무덤 파기에서 현대화가 세속화를 유발한다. 우리가 그 시점에 좀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것도 전 세계 최고의 경제에 올라갔어요. 봉준호의 살인의 추억은 확실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정교한 영화 언어로 비판적인 역사 인식을 정확하게 담아내고 있는 웰메이드 장르 영화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난자당한 여성 신체를 관음하게 하면서 살인자에게 카메라의 시점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살인의 추억 이후로 모든 범죄 영화에는 늘씬한 여자, 섹시한 여자가 시체로 등장합니다. 이것은 여성의 시각으로 볼 때 굉장히 불편한 시각입니다. 이것은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상을 받았다고 세계적인 감독이라고 평가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부분에서 유명해졌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까지도 훌륭해졌다는 건 아니라는 걸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역사에 책임이 있다는 깨달음을 줘야 되는데 이 살인의 추억은 폭력의 쾌락에 안주하는 자리로 관객을 초대했다는 비판도 받았어요. 냄새의 민낯을 보여준다면서 기생충에서는 칼에 찔려 피가 낭자해지는 폭력 장면을 묘사했는데 이것은 영화의 강점이자 단점이 됐어요. 강점은 뭐냐? 영화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됐고, 단점은 뭐냐? 결국은 이 폭력성에 의해서 마음 약한, 연약한 사람들이 데미지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박 사장 부부, 즉 동익과 연교 간의 성적 묘사를 지나치게 노골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세 관람가로 하향 조정한 건 위험한 처사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묵살되고 있죠. 아카데미상 받은 이후에 이런 의견들은 뭐 지도세도 없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지금 만약에 이런 거 얘기하면요, 또라이가 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은 또라이 계열에 속할 수도 있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빈부의 양극화를 고발한다면서 정작 극장 스크린을 30% 넘게 독과점하는 모습, 이것도 문제였어요. 이 배급사가 CJ가 무조건 700만 명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내리자 무려 1813개 스크린이 기생충을 상영했어요. 이것은 자본주의를 통렬히 비판하면서 자본주의 힘을 빌려 흥행에 성공한 비겁한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또 기생충은 양극화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난을 대상화한다고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영화 때문에 반지하에 사는 사람은 적지 않은 수치심을 느끼게 됐어요. 반지하는 가난을 상징하는 메타포가 되었기 때문에 저라도 오늘 이사를 가겠어요. 이렇게 가난을 대상화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왜 가난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도 떳떳한데도 불구하고 영화 하나가 어떤 이미지를 고정화시켜버리는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점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또 기생충은 가난한 사람은 선하고 부유한 사람은 악하다라는 이분법을 아슬아슬하게 피해갔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가난을 대상화하여 본인의 이념을 형상화, 영상화하는 데 성공했어요. 본인의 이념이 뭐예요? 봉준호의 이념이 뭐예요? 그것은 앞으로 만들어질 영화들을 분석하면 나오게 돼 있어요. 결국은 그 사람이 영화를 만들든 음악을 만들든 책을 쓰든 농사를 짓든 그 사람의 세계관, 이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봉준호의 이념을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주인공의 무력감을 통해서 헬조선 이미지를 강화시켰다는 비판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떠도는 용어 중에서 위험한 용어 중에 하나가 헬조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자식들은 이 땅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떠나봤자 거기가 거기예요. 이 세상에 낙원이 없다니까요. 제가 이번에 시드니 가서 들은 말 중에 제일 많이 들은 말이 호주도 안전하지 않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호주는 지상 낙원이다. 마지막 3차 대전 벌어지면 도망갈 곳은 호주밖에 없다. 호주와 뉴질랜드가 청정지역이다. 근데 이번에 들은 말은 어디도 안전한 곳이 없다. 그게 맞아요. 결국은 기생충은 숙주를 죽이지 않고 있는 듯 없는 듯 있어야 개체 보존과 유전자 전달이 쉽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을 통해서 이 영화를 들여다보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기생충이 너무 독성이 강하면 숙주가 죽어버려요. 그러면 기생충 자체도 위태로워져요. 그건 누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영화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기택이 동익의 가슴을 칼로 찌르는 순간 자신의 기생도 끝이 나버렸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여보게 가난한 자들이요. 당신들이 만약에 부자라고 찔러버리면 당신도 위태로워져. 이런 메시지가 아니었을까요? 이건 일견 크리스찬에게는 그래도 건질만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쳐버리고 죽여버린다면 나도 위험하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마음에 들지 않아도 같이 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좀 더 확장하면은 마음에 들지 않는 직장 상사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은 뭐냐? 그래야 나의 삶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어요. 영화에서 송강호 가족은 대만 카스테라 집을 성실하게 운영하던 중산층이었어요. 그런데 사회의 농간으로,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열심히 살았어요. 대만 카스테라 장사를 잘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근데 망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사회의 농간이었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사회 구조 문제라는 거라는. 죄 없이 쫄딱 망하고 극빈층으로 주저앉아 기생충이 되었다고 설명되어집니다. 이 기생충이 한때는 정당하게 자기 몫에 세금을 내던 사장이었다는 메시지를 뒤집어 보면 본인의 잘못과 상관없이 중산층이 몰락하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오늘의 양극화 사회를 날카롭게 비난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영화는 이것은 결코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한 듯합니다. 왜냐하면 불합리한 사회 구조 때문에 기택내 같은 중산층이 억울하게 자본을 뺏긴 것이라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것은 봉준호 감독의 개인 경험과 일치하기도 합니다. 이분이 연세대학교를 나와서 한동안 무지 힘들게 살았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살까지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사회는 불합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결국은 자라는 과정 속에서 받은 상처 또는 세계관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택 아들 우식이가 가짜 졸업증명서를 흔들며 아빠, 전 이걸 사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정당화하는 빌미를 주게 되는 것이죠. 저 내년에 이 학교에 들어갈 거거든요. 아들아, 넌 계획이 다 있구나.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이제 계획. 자, 계획. 우리 기독교인은 계획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가 아닌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거 율법과 은혜 얘기할 때 이런 부분은 꼭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율법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면은요, 대부분 어디로 가냐면 방종으로 갑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아무렇게 살아도 되고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자, 그러면 똑같은 범주에서 이 영화가 말하는 계획이란 뭐냐? 결국은 이 기택은 계속 계획을 강조합니다. 너 계획이 다 있구나. 이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물난리가 날 때도 아빠는 계획이 있다라고 안심을 시키죠. 지금 가족은 다 난리가 난 거예요. 집에 물에 떠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무능한 가장한테로 화살이 갈 거 아니에요.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이건 어디서 보게 되냐면은 그 아르바이트로 그 피자 가게에 포장지를 이제 만드는 이제 알바를 합니다. 가족 전체가. 근데 그때 젊은 피자집 주인이 와가지고 이게 뭐냐고 막 따집니다. 4개 중에 하나는 잘못 접었다는 거예요. 엉터리로. 그래서 10%를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충숙이 이제 전직이 뭐였냐면 투포한 선수였어요. 네. 왜 투포한 선수로 설정했냐면은 충숙이 기택보다 힘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투포한, 그것도 은메달만 딴 투포한 선수, 성공하지 못한 투포한 선수로 힘이 세요. 그래서 이 여자가 딱 째려봅니다. 4개 중에 하나가 불량이라고 할 때 째려보는데 카메라가 누구를 보여주냐면은 기택이를 보여주죠. 송강호를. 그러니까 이 송강호는 무능한 가장이라는 걸 여러 면에서 보여주죠. 그죠? 와이파이가 안 터진다고 했을 때도 충숙이 뜨개질하다가 기택의 궁둥이를 막 발로 차면서 계획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무능한 가장. 그런데 이 가장은 무능하지 않다는 걸 증명합니다. 뭘로? 계획이 있다. 그래서 그 계획을 가지고 사는 아들을 칭찬하죠. 물난이 났을 때 아빠는 계획이 있다. 근데 안심시키는데 마지막에 이제 홍수가 나서 이제 피난을 가죠, 학교로. 그 강당에서 드러나 있는데 아들이 물어봅니다.
계획이 뭐냐고. 그러니까 이 기택이 계획이 없는 게 계획이다. 왜냐하면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게 되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이 좋은 계획이다. 여러분, 이런 대사가 바로 봉준호의 머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계획에 대해서 기독교적 사고를 가지고 자녀와 충분한 토론을 벌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기독교인은 계획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기택의 말은 복음적이냐 아니냐. 그럼 만약에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산다면 그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아주 이건 실제적인 문제예요. 이 영화가 무조건 나쁜 영화다. 영화를 보면 안 된다가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대한민국 역사에서 아카데미 작품상을 탔다면은 우리도 마땅히 봐야 된다고 이 어린 연사 강력히 주장합니다. 15세 이상이기 때문에 15세 이하는 부모의 지도 아래, 철저한 지도 아래 보고 토론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건져내고자 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저런 거란 말이에요. 계획이, 아들아, 계획이 다 있구나. 자기들도 부유층에게 억울하게 빼앗겼는데 생존하려고 작은 거짓말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 아무튼 기생충 가족이 조용하게 숙주의 피를 빨아먹을 때는 아무 일 없었는데 지하에 진짜 백의 기생충이 발견되자 이 두 기생충은 숙주 하나를 놓고 혈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박 사장의 모욕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폭발한 기택이 마침내 독성 강한 기생충이 되어 숙주를 죽이고 파국을 맞습니다. 편하게 기생하며 살던 기생충들이 풍비박산나는 장면은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숙주를 잃고 더 상태가 나빠지는 비참함 속에서도 기택은 새로운 숙주를 구합니다. 끈질기죠. 근세가 숨어 살던 지하에서 밖으로 나갈 때만 기다리는 진짜 기생충이 되어버립니다. 부자가 아무리 철옹성을 쌓고 살더라도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중산층이 무너지면 그것 자체가 부자들에게 위험해진다는 메시지를 기가 막힌 영상 언어로 표현한 이 영화를 크리스찬은 어떤 평가를 해야 할까요? 자, 첫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크리스찬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 이중성, 오스기니스에 의하면 줄타기. 자, 우리는 줄타는 자들입니다.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이중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이건 나쁜 의미의 이중성이 아닙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바로 이런 자들이에요, 지금. 그래서 기독교 교육이 어려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인문학적 관점에서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평가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이중성은 한편으로는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누리게 합니다. 외국에 나가서 여러분 우리 조국의 발전상을 경험하는 것은요 굉장한 경험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의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어떤 면으로든 인정을 받는다. 굉장한 거예요. 축구 시합할 때 세계 축구 선수권 대회나 월드컵에 나가서 4강만 들어도 마치 내가 세상을 정복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우리는요 일반 은총적인 측면에서 이제 한국인으로 자부심을 느낄 만할 때가 됐어요. 여러분 외국의 선진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이건 굉장한 자부심이에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앞에 언급한 영화의 표현 방식 등의 당혹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부심과 당혹감. 자,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 개의 지금 양면성이죠. 영화가 주는 메시지, 메타포, 이미지에 선뜻 동의할 수 없는 건 하나님 나라의 표현 방식에 위배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빈부격차의 문제 해결은 사랑이죠. 인간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공의를 동반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없이 계급 갈등의 문제를 제시하려는 시도는 자칫 이념투쟁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위험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층민인 기택이 부유층인 동익을 칼로 찌르고 숨어버리게 만든 결말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내리쳤을 때 예수님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계급 갈등이나 빈부격차의 문제는 어느 시대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성령으로 충만했던 초대 공동체 교회 역시 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 문제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 한 마음과 한 뜻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물건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결해냈다고 사도행전 4장 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기독교 공동체 구성원이 약 1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데 굉장한 규모입니다. 저는요, 처음에 한 10명 정도가 이런 줄 알았어요. 기껏해 한 50명? 아니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런 실제적인 공동체 생활을 살았어요. 그 당시 1만 명 넘는 성도가 이런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그 규모가 한 국가 규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방탄소년단이 세계를 휩쓸고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석권하는 모습을 생중계로 보면서 나는 기생충일까 숙주일까를 자문해봤습니다. 크리스찬으로 느끼는 당혹감은 동성애를 주제로 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유혹을 주제로 한 영화가 상을 받았을 때 매우 컸었는데 폭력성과 선정성, 빈부격차와 계급 갈등, 이념투쟁과 사회악을 가족애로 포장한 이 영화가 아카데미를 석권하는 동안 비슷하게 일어났어요. 문학의 밤이라는 행사 하나로 친구들을 교회로 불러 모든 때와 달리 한국 가요나 한국 영화가 빌보드 차트에 이름을 올리고 아카데미상을 석권할 정도로 문화 생산자의 전문성이 깊어지는 나라에 산다는 건 한편으로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만약에 우리가 미얀마나 스리랑카 정도라면 교회는 조금만 무엇을 줘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렇게 문화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가 버린 나라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회복으로 안내하고 문화를 설명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도 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 모임에서 우리가 받은 부르심 중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열정의 그 목표 전략을 세울 때 우리는 이 문화를 제대로 가르쳐야만 된다는 지금 사명을 받는 거예요. 과거에는 대중문화 속 메시지가 단순한 선악 대결 구도로 갔다면 이젠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한지 구별이 어려워지고 과거에는 반기독교적 문화와 비기독교적 문화를 나누기 쉬웠다면 이제는 그것조차 애매해지는 상황에서 문화의 와처, 가이드, 프로듀서를 양성해내야 하는 의무감은 무력감에 자리를 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도 무력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면 뭘 하나? 해도 소용이 없다. 저는 우리에게 지금 이런 것을 다루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얘기 좀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부름받은 크리스찬이 고민해야 할 정치나 사회구조나 도덕이나 윤리나 상처의 문제에 해답을 제시하겠다는 사람이 점점 늘어갑니다. 우리나라에. 그것도 문화 생산자들이. 지금 정치가 할 일을 문화가 합니다. 경제가 할 일을 문화가 하고 심지어는 교회가 할 일도 문화가 합니다. 특히 빈부의 문제가 넘을 수 없는 선으로 격리되고 그 선 너머에 대한 혐오가 도사려 언제 부서질지 모르는 위험을 안고 있는 탐욕의 문제를 세속주의라는 시각 그리고 세계가 놀랄 정도의 기술로 풀어내는 모습 앞에서 복음사역, 회복사역, 문화사역을 통해 건강한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복음사역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회복사역은 인간은 누구인가를, 문화사역은 세상이 어떠한 걸 알아내는 것인데 오늘날의 교회는 이 셋 다 자신이 없으니 아미시처럼 속죄를 등지고 살아야 하는 것인지 점점점 이렇게 국가적 흥분 상태 속에서 박수를 치지 못하는 한계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훌륭한 예술품이라고 판정받은 작품에 부도덕한 묘사가 들어있을 때 혹은 작품과 별개로 작가의 비윤리성이나 반기독성 성향이 드러났을 때 작품 자체를 보이콧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그런 고민 한 적 없으세요? 예를 들어 마틴 스콜세지의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나 동성애가 아름다웠던 이안 감독의 브로크백 마운틴 그리고 기생충에서는 사람을 죽인 기택을 살인죄를 물어 감옥에 보내야 하나 아니면 스스로 박사장 집에 갇힌 걸 정당화해야 하나. 어려운 문제예요. 이렇게 영화를 잘 만들어요.
그거 나쁜 거야 라고 하는 영화는 쉬운 영화예요. 그럼 우리가 좀 더 이 문제는요, 누가 어떤 한 사람이 기다 아니다라고 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이 영화를 2번, 3번, 10번 보고 우리가 끝없이 토론을 해야 될 문제예요, 이거는 지금.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이다라는 말은 봉준호의 입을 빌려 마틴 스코세지가 한 말이었어요. 이번 그 아카데미 영화식장에서 봉준호보다 더 각광을 받은 사람이 마틴 스코세지예요. 왜냐하면 봉준호가 나가서 이 얘기를 했거든요. 저기 지금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공부한 스승이 계시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이다. 이 스코세지의 아이리시맨이 이번에 감독상 받을 줄 알았어요. 저도 그 아이리시맨 봤거든요. 세상에 2시간 10분이 넘는 긴 영화를 그렇게 흥미진진하게 보도록 미국 역사를 관통해서 그건 한 인물에 대한 얘기만으로도 벅찬데 역사를 바라보게 한 이 감독의 역량이 굉장한 사람이에요. 마틴 스콜세지가. 이 마틴 스콜세지의 아이리시맨이 감독상 받을 줄로 기대했던 사람에겐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8,400명의 심사위원이 기생충을 선택한 건 정말 획기적이었어요. 만약에 봉준호가 크리스찬이었다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습니다. 그럼 뭐예요? 제가 이 말을 여기다 왜 놨어요, 지금 이게. 뭔가 시대와 상황이 봉준호를 지금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하고 있어요. 이게 뭘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까 지금 하나님의 절대주권 배웠잖아요. 그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에서 뭐가 거대한 뭐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이게. 이 8,400명이 전부 백인 중산층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어디 감히 뭐 유색인종이 뭐 영화 잘 만들었다고 표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뭔가 지금 거대한 새로운 기류가 좀 일어나고 있어요. 마치 모던 시대가 가고 포스트 모던 시대가 등장했는데 못 느끼잖아, 지금 이게. 제가 말을 해야만 여러분이 인식이 되는 거지. 여러분 여기 시장 뭐 돌아다니면서 뭐 여기 지금 그거 느끼고 있습니까, 지금? 못 느낀다고 사람들은 지금. 여기 와서 내가 계속 포스트 모던 그러니까 조금 인식할까 말까 한 정도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니까, 이게. 왜냐하면은 그 안에서 모든 게 나오는 거야. 이 패러다임을 먹고 거기서 문화, 사상, 이념이 나오는 거라니까, 지금. 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봉준호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봉준호식으로 해석하면 어떤 말이 나올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파편화되고 해체화된 게 포스트 모던이에요. 그 시대가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신부의 영성을 잃은 크리스찬마저 사생활화, 다원화 이런 작전에 말려드는 시대가 되었다고 오스기니스가 언급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봉준호식 편가르기 어려워요. 지금 이 사람은 지금 편을 분명히 가르고 있습니다. 지금 세 부류로 나눠가지고 지금 벙커에 살고 있는 사람, 반지하에 살고 있는 사람, 그리고 2층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을 나눴어요. 지금 이게 편가르기 아니야, 지금 이게. 근데 이게 편을 갈랐는데 기존의 편가르기와 달라. 자, 여기에 우리는 지금 어려워요, 지금 이게. 다만 세속주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무시하고 계급투쟁을 정치와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통찰과 분별의 가닥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